안녕하십니까. 북극학회 회장 이재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북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북극은 늘 기대에 있고 뭔가 로man틱하고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북극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산타크로스, 얼음이 덮인 꽃, 오로라가 있고 북극곰이 있고, 그래서 산타크로스라는 모든 세계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산타크로스를 기다리죠. 산타크로스가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에 선물을 가득 싣고 각 어린이들에게, 착한 어린이에게는 선물을, 안 착하면 안 준다. 그러면서 산타크로스가 사는 곳을 우리는 북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극 하면 산타크로스의 집, 산타크로스의 나라. 우리 요즘 한참 멋진 애니메이션 영화의 겨울왕국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배경이 북극 지역으로 되죠. 그래서 술록이 있고 피오르드 강이 있고 강에서 흘러 들어가는 바닷길이 열리고, 그리고 자작나무 숲 등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북극 하면은 오로라가 생각나죠. 오로라, 우리 극광이라고 합니다. 극지역에서 아주 아름다운 빛의 커튼이 차렸고 하늘에는 아주 멋진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로라가 있는 곳, 북극에는 오로라가 있다. 북극 하면 또 떠오르면 항상 우리는 북극곰이 있고, 그리고 산타크로스의 썰매를 끄는 술록이 있습니다. 우린 루돌프 사슴이라고 하는 술록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북극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북극에 대해 설명해 주는 우리 우주에서 한번 지구를 한번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을 하늘에 띄우고 우주 속에서 촬영을 한 지 16년 만에 그 많은 촬영 사진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에 촬영된 7,500장을 다 이어서 방대한 양을 평면의 사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가 26만 5천 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우주 속에는. 그런데 이 우주 자체가 우리가 보이는 우주라는 거죠. 우주는 끝없는 공간이며 그 안에 이 별들은 무궁무진한 셀 수 없는 양의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이 우주 속에서 은하계 속에서 은하계의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태양이라는 작은 별, 은하계 안에서는 작은 별입니다. 그 작은 태양을 돌고 있는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도는 별을 8개, 태양, 수, 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으로 나오죠. 그 많은 별들 중에 지구라는 별, 이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대한 얘기를 재미있게 저는 생각하는 게, 생떼쥐벨이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있었죠. 그 작가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책들 중에서 바이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아주 부피가 작고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도 표현하고 상당히 재미있고 생각할 게 많이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어린 왕자가 별을 여행을 하죠. 이것은 동화같이 별을 여행하는데 6번째 별에 첫 번째 별, 두 번째 별, 주정뱅이 별이 나오고 6번째 별이로 갔더니 지리학자의 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의 지리학자. 저는 지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리학자의 별을 아주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지리학자의 별을 떠나기 전에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별을 구경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지리학자는 지구를 구경하면은 꽤 재미있는 평판 좋은 별이다. 어린 왕자는 7번째 별을 여행하는 지구를 방문을 합니다. 지구는 참 재미있는 별이라는 거죠. 지구에는 111명의 왕이 살고 7,000명의 지리학자가 살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보면은 지구에는 40만 명 이상의 조직이 등불을 켜는 군대가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지구의 움직임은 그 등불을 켜는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을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등불을 켜고 그 다음 사람들은 아시아 쪽 중국과 시베리아 등불을 켜고 그 다음은 유럽을 켜고 러시아와 인도를 지나서 유럽을 켜고 아프리카를 켠다는 거죠. 이것은 등불을 켠다는 표현은 해를 떠오르는 밝아진다는 얘기죠. 해는 동쪽에서 뜨고 날짜 변경성이 태평양 가운데 있죠. 거기에서 뉴질랜드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태평양부터. 그래서 등불을 켜는 사람들은 뉴질랜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등불을 매일 켠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북극의 등불을 담당하는 사람하고 남극의 등불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매일같이 등불을 켜는데 이 사람들은 빈들빈들 놀다가 1년에 2번만 켠다는 거죠.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북쪽과 남쪽은 1년에 2번만 불을 켠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찾아왔던 지구를 한번 우주 속에서 지구를 봅니다. 지구는 한쪽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땅들이 많이 있죠. 육지 땅들이 많이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세계의 가장 큰 섬이 되겠습니다. 섬은 둘레가 물로 둘러싸인 육지 부분을 섬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이어진 큰 덩어리의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지 부분입니다. 이것을 월드섬이라고 하죠. 세계의 섬, 가장 큰 땅덩. 다른 지역에서 또 반대편에서 지구를 보면은 육지가 안 보입니다. 땅이 안 보이고 물이 보이죠.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것은 땅은 많지 않구나. 지구는 사실 땅지자 공구자를 써서 지구라고 부르지만은 지구를 표면을 덮고 있는 육지는 29%밖에 안 되죠. 지구 전체 표면 면적에 바다가 71%를. 그러면은 우리는 역으로 반대로 생각했죠. 지구는 우리가 부르는 지구는 지구가 아니고 물별이다. 땅별이 아니고 물별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바다가 우리 지구의 가장 넓은 면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해당됩니다.
이 지구의 물과 땅과, 그래서 우리 오늘 얘기하는 북극은 과연 어디를 북극인가, 북극은 어떤 모양인가를 한번 설명해 봅니다. 우리가 북극 하면은 아까 산타크로스 얘기했죠. 산타크로스 마을, 산타크로스 사는 곳. 산타크로스가 사는 곳이 북극 지역이다. 핀란드 로바니에미라는 곳에 가면은 사실 이 관광객용이겠죠. 산타 마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산타 마을을 져놓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핀란드는 핀란드가 산타의 원조다, 이런 편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어떤 상상과 동화의 나라입니다. 그 지역을, 북극 지역을 쭉 보면 북극 육지 부분, 북극해를 갖고 있는 육지 부분에는 참 넓은, 그러나 식물이 별로 살지 않는 이러한 곳이 툰드라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이 북극해 연안을 차지하고 있죠.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나무가 좀 큰 나무들이 자라기도 하고, 동물들은 이런 술록이 많이 있죠. 제가 찍은 요 술록 사진은, 요 봄철 술록입니다. 술록은 이 보호색이겠죠. 겨울철에는 하얀 술록, 그리고 봄이 되면은 갈색의 털이 돋아나죠. 털갈이를 하죠. 그러니까 산타크로스의 썰매를 끄는 루돌프는 술록인데, 루돌프가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배달하는 시기는 겨울 12월이면은 루돌프 색깔은 흰색으로 표현해 사실 맞는 거겠죠. 그러나 이 우리가 북극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 북극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 북극은 또 가장 유럽에서 가장 북쪽으로 높은 땅은 노르트 캅이라고 부릅니다. 노스캡이라고 이제 영어식으로 하겠죠. 노르웨이 제일 끄트머리 보면 북극은 저 위에 있는 사진은 겨울철 한 3시경 사진입니다. 2시, 3시경 사진. 어두운. 요 아래 사진 여름철 6월달 밤 1시. 밤이 돼도 환해요. 밤이 돼도, 여름에는 밤이 돼도 환하고, 겨울에는 밤에 낮이도 아주 어둡습니다. 이것을 아까 어린 왕자의 편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극 지역에는 피오르드 있는 산, 빙산이 있는 산, 운하가 있는 산, 이런 경관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북극은 이 바다인 곳이에요. 이 바다인 곳이므로 북이, 우리가 말하는 북극권은 북극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북극지대, 북극권. 그럼 북이 66.5도 이북 북쪽 지역을 북극권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면적이 약 21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면서 그 북극 지역은 얼음이 덮여 있는 곳이죠. 얼음이 덮여 있는 곳으로서 우리가 북극 지역을 위도상으로는 66.5도라고 하고, 조금 이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의 얼음이 유빙권을, 바다 얼음이 떠 있는 권을 포함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식물학적 분석, 그 위도 분석할 때 여름철, 가장 더운 여름철 7월 평균 기온 10도씨, 영상 10도씨 선을 북극권의 한계로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권에 접하는 나라들은 러시아, 미국, 카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6개 국가가 북극권에 인접하고 있죠. 그래서 북극권은 요 각각의 나라들이
중요하게 각 세계의 나라들이 북극을 중요하게, 북극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경제적인 측면이 큽니다. 북극에는 전 세계 아직 채굴되지 않은 그 매장량의 20%를 상회하는 석유, 천연가스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북극의 연하고 있는 나라는 6개입니다. 북극해에 연하고 있는 나라는 6개들이 그 아주 그 서로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북극하면 춥다는 거죠. 앞에 설명했던 걸 다시 이제 북극은 그럼 왜 추운가? 우리는 지구를 남쪽에서 이렇게 지구를 보면은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남극을 보면. 그럼 남극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대륙이라고 부르죠. 남극 대륙. 왜냐? 남극은 땅이에요. 땅 위에 얼음이 덮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극 대륙. 북쪽 끄트머리, 북쪽에서 하면 북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얗게 보이죠. 얼음이 떠 있기 때문이에요. 얼음이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떠 있는 곳이라서 북극도 파랗게 보이지만 엄밀하게 남극과 북극의 대위되는 차이점은 남극은 땅이다. 북극은 바다다는 거죠. 북극은 주변의 땅들이 거의 덮여 있는 지중해 같은 바다가 북극입니다. 그래서 북극은 왜 추운가? 남극은 왜 추운가? 북극이 춥고 남극이 춥죠. 우리는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죠.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어서 지구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더워지고 빛을 받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둘레를 도는 데는 1년이라는 단위를 쓰죠. 그래서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똑같이 지구가 돈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안 나타납니다. 왜냐? 봄에는 그 지역마다 봄, 여름, 가을 항상 1년 내내 똑같은 빛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봄, 여름, 가을? 이유는 단 하나. 지구가 지축이 기울어져서 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제가 지구가 기울어져 돌기 때문에 지구의 이쪽 여름이라고 북반구에서 여름이라고 할 때는 기울어진 가운데를 넘어서서 태양빛이 도달하고 대신 남반구에서는 전체가 어두운 상태가 되죠. 반대쪽에 가서 남쪽의 여름에는 지구가 태양빛이 넘어서서 중심점을 넘어서까지 해가 비치게 되고 북반구에서는 북극 지역에서는 해가 안 비치게 됩니다. 그 기준점이 66.5도, 북이 66.5도, 남이 66.5도를 극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 기울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는 태양 둘레를 기울어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제가 그 어린 왕자의 글에서 했듯이 지구에서는 1년에 2번만 불 켜는 사람이 바쁘다. 왜냐? 북극 지역에서는 겨울 동안에 어둡습니다. 여름 동에는 밝습니다. 이 변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북극권은 북극에는 어떤 환경 조건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설명해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북극점을 중심으로 북극해에는 주변의 연안 국가가 6개가 있고 그 연안 국가들이 각각
국경을 바다로 이어지는 국경을 등거리 경계선을 치고 영해에서 200캐리선을 보통 우리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표현하죠. 그러면은 북극해에서 각각의 지역이 주장을 합니다. 여기가 이 바다가 우리 땅이고 요 바다가 우리 바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곳은 좀 작습니다. 작은 면적만. 그러나 이 바다에서 많은 북극해 바다 그리고 주변 연안에서 많은 경제적인 자원을 거둘 수 있어 서로 치열하게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북극 지역에 또 원주민 사람이 살고 있죠. 원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전에 보면은 모든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린란드 원주민, 러시아 원주민, 노르웨이 원주민, 핀란드 원주민들이 북극 지역에 살고 있죠. 가장 많은 원주민들이 러시아 쪽에 많이 살고 있지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들은 대개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은 요 술록지대를 설명할 수 있죠. 술록을 키우는 목축을 키우고 하면서 농업은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주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해가 요즘 최근 들어서 몇십 년 이내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북극해가 녹는다고 표현하죠. 북극은 얼어있는 얼음이 띄어있는 얼음 바다이고 얼음 바다에는 배가 다닐 수 없고 그런데 북극해가 녹으면서 배가 다닐 수 있는 지금 현재까지 북극해의 주변을 그 연안 쪽으로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여름철 불과 1, 2개월밖에 안 되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극해를 논다면은 북극해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배가 다니고 항로가 생긴다. 이것을 우리는 요즘 아주 그 핫한 이슈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북극 연안을 따라 북극해 연안을 따라서 항로가 구성되고 러시아에서 가장 큰 북극해에 접하는 가장 큰 무르만스크 항 같은 데는 아주 큰 규모의 그 항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북극해가 문제. 미국 지리학회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동안의 자료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9월을 기준으로 하면서 9월이 기준으로 한번 해봤더니 지금이 9월이라서 9월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1919년 작년 거까지 기록을 보니까 1919년의 9월에는 북극해 얼음량이 상당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얀 양. 10년을 전 것을 보면 1909년 10월은 얼음량이 많죠. 1999년 20년 전에는 얼음량이 더 많았습니다. 1989년 30년 전에는 얼음량이 더 많았죠. 북극의 얼음이 적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북극해의 얼음이 적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인공위성 자료를 사람들이 분석해 보니까 최근 한 해에 2,800억 톤의 얼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2002년에서 2019년까지 얼음이 녹아서 얼음은 물 위에 떠 있는데 얼음이 녹아서 물속으로 물이 더 양이 넓어지면서 전 세계 대양이 13mm가 17년 사이에 13mm가 물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세계의 자연과학자, 과학자들은 북극 얼음은 다 녹는다. 미국 해양 대기청 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례 보고서를 보면은 2020년 9월까지 12개월 1년 사이에 그동안에
20년보다도 온도가 1.5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극해가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은 남극 얼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얼음이 녹으면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물이 더 많아지니까 물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낮은 지대 바다 가까이 낮은 데에 사는 곳들이 물에 잠길 것이다. 예측이 2050년이 되면 북극 얼음이 몽땅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죠. 얼음이 녹는 북극해. 그런데 또 북극해 중에 환경 오염도 요즘 작년도 시베리아 노리스크 니켈 재련소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북극 하천을 통해서 북극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북극 바다가 오염이 되고 얼음이 점차 녹으면서 집들이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요 왼쪽 아랫부분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아파트 건물을 져도 요 밑에는 기둥만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아파트를 집을 짓고 집을 짓습니다. 건물을. 왜냐? 이 땅면에 건물이 붙었을 때는 이게 녹으면은 건물이 문제가 됩니다. 띄워놓고 해야 이 온도가 땅에 직접 반하고 할 수 있게 기둥 위에 건물을 짓고 있죠. 요즘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 때 많이 있고 최근에는 지중해 지역,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유럽 지역까지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북극해가 더워지고 지구가 더워지고 이게 지금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북극 지역에는 사실 그 북극해 안에도 그 러시아의 핵 폐기물도 들어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거 미국 러시아에서는 다 방사선 물질 처리하는데 북극해에서 한 8년 걸린다는 기사예요. 이런 북극의 환경에서도 요즘 우리는 북극도 우리가 가볼 수 있다. 여행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극 지역에는 많은 관광 자원을 갖고 있죠. 관광 자원은 우리가 크게 인문적 자원, 자연적 자원, 레크레이션 자원 등등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인문적 자원은 사람이 사는 모습, 원주민 사는 모습, 어떤 문화가 있었고 어떤 역사가 있었나를 보는 게 인문적 관광 자원이 되고 그러면서 인문적 관광 산타크로스 얘기도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엔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도 인문적 관광 자원이 될 거고 자연적 관광 자원은 경관 등이 되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북극지대에도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자연적 관광자원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에는 빙하 그리고 빙하가 만드는 지형 그리고 빙산의 그 피크 등등을 우리는 자연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 카나다의 자연적 관광자원과 인문적 관광자원을 분석해 보면 그 카나다 북극권에도 국립공원, 자연국립공원이 있고 인문적 기념물 그리고 유적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극 오로라도 그 관광 자원이 되겠죠. 우리는 항상 오로라가 보이는 밤, 오로라 하늘 그걸 그 흥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오로라를 보는 것도 우리 그 예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노아의 아까 해양 기상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오로라가 보이는 예보 시스템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도 보고 어디가 오늘은 내일은 언제는 어디가 오로라가 발생하는 오로라는 북극적인 검은
겨울철에 주로 2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겨울철에 많이 볼 수 있는 오로라 현상. 우리가 항상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북극 지방을 여행하고 싶다는 북극 지역의 관광 산업을 살펴보면 관광 산업도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접근성이 떨어지죠. 많이 갈 수는 없어서 지금 가장 관광 산업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은 미국 알래스카 지역, 스웨덴 북극 지역, 그리고 핀란드 지역, 노르웨이 지역 등등의 이제 러시아 지역은 상당히 적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또 북극 국립공원을 만들었어요. 북극해 가운데 섬 지역에 국립공원을 만들어서 한 여름철을 중심으로 섬에 상륙을 해서 배를 타고 가서 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1년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한 1,000명 정도 관광객이 생깁니다. 관광객의 연령들 분산을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차지하고 또 여유로운 경제적인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고 관광객이 오는 러시아 북극 국립공원 관광객 중에는 중국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카나다의 북극 지역 관광 루트를 따르면 크루즈선을 배를 타고 카나다 연안을 도는 길게는 2달, 짧게는 열흘 이런 루트를 가지고 그린란드와 카나다 연안을 해서 하는 관광 코스. 근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 시기에 따라서 한 6,000파운드, 15,000파운드 좀 아직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비쌀 겁니다. 크루즈 우린 배를 타고 가는 관광이죠. 배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 경관을 보고 상륙해서 그 지역을 보고 하는 크루즈 관광이죠. 그러나 북극 지역에는 참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북극은 그동안 자연 상태가 가장 많은 지구상에서 자연적인 가장 많이 유지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일상적인 대단위 관광을 하게 되면은 그 관광이 그 지역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북극 지역 하면은 생태 관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생태 관광은 에코 투어리즘은 대중 관광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막 먹고 하는 것보다도 아주 그 지역을 잘 보존하면서 즐기는 관광이 되죠. 그래서 세계 자연 기금에서는 북극 관광을 위해서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이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 야생 생물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천연자원을 사용하고 폐기물 안 하고 안 버리고 오염을 최소화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는 거 그런 것들을 생태관광을 포함한 북극관광의 10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북극과 어떤 관계입니까? 한국에도 우선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요즘 우린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쓰죠. 지구가 온난화, 그래서 북극권에서 녹으면은 그 얼음들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지금 한국도 계속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전 해수면 상승은 2가지 이유는 전 지구적 요소로 전 지구의 지구의 표면에 물 높이가 올라가는 거. 그 중요한 이유는 물 위에 있던 얼음이 녹는 게 큰 요인이 되겠죠.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이 침강한다든가 떨어진다든가 땅이 가라앉는가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국의 연평균 해수면 높이는 계속 높아왔습니다. 계속 높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수면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최대
1.1m 상승한다. 아주 이런 그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이 있는 시간에 이러한 그 전망까지 내놓고 있죠. 지구면의 해수면이 높아진다면 지표상의 해수면은 저희 낙동강 지역을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수면이 높아지면 얼마일까? 낙동강, 부산, 김해 지역의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1m 올라갈 때, 1.5m 올라갈 때, 2m 올라갈 때, 3m 올라갈 때 많은 곳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럼 1m 올라가면 많은 곳이 잠깁니다. 그래서 해수면 높이 이것도 우리가 그 북극 지구 온난화, 북극 얼음이 녹는 것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장마 많이 오죠, 태풍 많이 오죠. 그런 것들도 지구의 온난화, 이상 기온이라고 영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북극하고 한국이 직접적인 관광적으로나 운송이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동해를 통해서 오츠크를 통해서 베링해를 통해서 북극권으로 우리가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운송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미래의 그 북극 쪽이 녹을 때 북극해가 녹을 때 우리가 북극해를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한국은 그래서 북극 지역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북극과 과학기술을 북극권 국가들과 과학기술 협력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구의 얼음 분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한국이 개발해서 제공을 하는 예측 자료도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많은 그 연구와 이런 것도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저도 좀 들어있긴 하면 많은 곳에서 북극에 대한 책들도 나오고 잡지, 학술지들도 나오고 지도책도 나오고 계속 그 소식지들도 나와서 우리 한국은 북극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극해가 한국과 우리나라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북극해는 지구 전체가 북극권 국가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북극해 문제는. 그런 데서 우리는 환경보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만이 북극해가 않고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고 북극해 녹고 북극해 녹아서 온도가 올라가고 하는 일이 이렇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가 책임을 가지고 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아껴 쓰고 하는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되는 북극 바다는 우리 바다와 같은 바다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양을 적은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북극이라는 시간적인. 그런데 제가 북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의 사항에 대한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북극에 대한 얘기를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구 전체 온난화가 항상 그 북극이 언급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극이 기후전화를 촉진시키는 다른 문제가 없느냐, 이걸 아까 자세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북극이 녹아서 지구가 온난화되는 게 아니죠. 지구가 더워지니까 북극 얼음이 녹는 겁니다. 지구가 더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는 대개 온실효과라는 말을 쓰죠.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 지구의 모든 열, 에너지는 태양이 지구 지표면을 덮여서 대기를
덮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복사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태양이 지구를 덮여서 땅을 덮여서 대기를 덮이는데, 이 대기를 덮이면은 그 더워진 양만큼이 또 우주로 방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들어온 양하고 나가는 양이 같아야지만이 항상 같은 온도를, 대기 온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구가 탄화수 계열,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많아지면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면은 들어오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온실 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가 더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탄화수 계열의 가스들을 방출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동안 계속 사람들은 연료를 떼서 기계를 움직이고 난방을 하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전기를 만들고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한 1.5도, 100년 전부터 1.5도 정도 가까이 올라왔죠. 1.2도 정도 올랐다고. 그런데 지구의 마지막 한계를 1.5도다. 특히나 지금 대기가 더워져서 바다에서 얼음이 녹는다는 거 말고 우리 북극지대는 영구 동토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 밑이 여름에도 얼음으로 얼어 있는 것이죠. 깊게는 몇 킬로부터 낮게는 몇백 미터, 몇 미터까지 다 여름에도 안 녹는 얼음층이 있습니다. 얼음지. 대기가 더워지면서 그 얼음들이 녹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얼음 안에 들어있던, 얼음층 안에 들어있던 메탄가스라는 것이 또 발생을 합니다. 메탄가스는 우리가 다 알죠. 불 붙이면 불 붙고. 근데 메탄가스 자체가 이산화탄소의 한 27배 정도의 온실효과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 메탄가스가 온실효과를 만들고 그 양이 다시 지구를 덮이고 지구가 대기가 더워지니까 또 더 많은 양이 발생을 하고 이 순환의 증폭과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 동토대가 녹는다. 얼음이 녹는 것 말고 영구 동토대가 녹는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은 북극지대가 녹으면은 우리는 북극은 농사도 못 짓고 식물이 잘 안 자라고 그러니까 북극지대가 녹으면은 농사도 짓고 사람들도 여름 겨울에도 잘 살 수 있고 하지 않느냐. 넓어 좋지 않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기온이 높다고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죠. 북극 지역의 얼음층이 추운 지역이 영구 동토가 다 녹으면은 이게 늪지대, 습지대가 돼요. 그래서 농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사도 가능하지 않고 수산업에 있어서도 이 북극 지역에 그 수온이 따뜻해지면 물고기들이 북극해에서도 잡히지 않느냐. 북극해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이 있죠. 추운 지역에 사는 있죠. 그런데 한국의 예도 지금 한국도 따뜻한 물고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양이 찬고기,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다 자랄 수 있으니까 수산업도 좋은 거 아니야. 세상은 제로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생물들은 지역을 이동을 했을 뿐이지 개체수를 더 많이 늘리는 조건은 안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북극 지역에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으면은 좋지 않느냐. 이 바닥이 땅이 녹으면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건축물과 도로, 철도망들도 다 가라앉게 됩니다. 쓸 수 없는 게 되죠. 그래서 꼭 날씨가 따뜻해지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와서 생기는 질문들이 있죠. 코로나19가 작년도부터 전 지구적인 세계적 전염병으로 이것도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있느냐. 어쩌면 있을지도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인가요? 시베리아 지역에서 탄저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탄저균이라고 하죠. 탄저균은 이 피부에 감염되면은 피부가 썩고 까맣게 되면서 썩고 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렴을 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전염균입니다. 그런 탄저균은 세계에서 근래에는 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있기는 토양 속에 있는 탄저균이 항상 있는 걸로 소량 있는 2차 대전 시절에 이것을 화학무기로 생화학무기로 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탄저균을 살포해서 그 지역의 동물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잔혹한 생화학물질을 발전. 그 뒤로 탄저병은 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탄저병이 발생해서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이 죽고 몇천 마리의 술록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탄저병이 생기지 않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이 얼음 동토대에 묻혀있던 균물과 미생물 바이러스들이 발현을 하면서 그게 그 전염성 강하게 퍼지는 것이 아닌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권이 녹는다는 것은 이 그동안 잠자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균사체들은 몇천 년도 땅 속에 얼음 속에 있다가 깨어난다는 그러한 보고도 있죠.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우려도 하는 이것도 하나의 그 북극권을 걱정하는 지구 온난화 걱정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느냐? 북극을 녹지 않게 덜 녹게 만들 수 있느냐?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떼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죠. 그럼 이산화탄소 발생량, 화석연료를 떼지 않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요즘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적게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기는 깨끗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전기를 쓰면은 그 이산화탄소 발생률. 그런데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떼야 되기 때문이죠. 석탄을 떼고 석유를 떼고 가스를 떼고 해서 전기를 발생해서 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을 우리가 많이 쓰죠. 물을 많이 쓰는 것도 그것도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우리가 끌어들이고 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게 쓰는 거죠.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 에너지를 적게 쓰는 데는 우리가 자동차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기 아껴 쓰기, 물 아껴 쓰기. 요즘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우리가 쓰는 옷 오래 입기, 옷 마구 사고 버리지 않기. 요즘 최근에 그런 보고서가 있죠.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7% 정도 옷에서 우리가 옷 만들어서 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목화, 화학섬유 세상에서 염색을 하고 그것으로 또 채붕을 해서 그러니까 옷도 합친다. 세탁도 좀 되도록 적게 하자. 물 아껴 쓰고 세탁 적게 하자. 그것도 하나의 좋은 에너지, 지구를 온난화를 막는 방법이기도 할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북극 관광 한국에서는 별로 안 유명했는데 북극 관광을 정말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할 수 있습니다. 북극점에 있는 가운데까지 얼음을 뚫고 갈 수 있는 탐험은 할 수 없겠죠. 북극권 지역에는 충분히. 제가 경험상으로도 우리가 노르웨이를 간다. 그러면 노르웨이에서 북극권 지역까지 기차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알래스카 지역에도 됩니다. 카나다 지역에도 배를 타거나 차를 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데는 학생들은 우편선을 타고 쭉 그 해안을 따라서 끄트머리까지 그 노르스카까지 우편선을 타면은 한 일주일 이상 우편선이 계속 다닙니다. 그럼 우편선에 그 여행객들도 탈 수가 있거든요. 타고 내리고 또 타고 갈 수도 있고. 지금 가장 우리와 가깝게 있는 곳이 러시아죠. 러시아가 북극권에 가깝게 있는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가장 지금 땅이 넓고 북극권의 인프라가 도로 교통망들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적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동해를 통해서 오스키를 통해서 크루즈선을 배를 타고서 여행도 할 수 있을 거고 충분히 가능한 거.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북극 지역을 대중적으로 많이 찾게 되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북극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참 깊게 심도 있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제가 맞추는 시간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북극 이야기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북극해를 생각하고 북극을 생각하는 데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요즘 큰 주제가 된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운전 조심, 실내 온도를 낮추고 옷 적게 버리고 그리고 전기 아껴 쓰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물 아껴 쓰기 등등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북극 바다를 계속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살리고 우리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